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인 19%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39%로 그 배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한국당이 대안정당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봐요. 대여 투쟁을 하는데 그냥 반대만 있었고, 그리고 반사 이익만 있었고,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급기야 민주당의 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저희가 다음으로 국회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까지 좀 함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안보 국회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국회를 열자 이렇게 지금 계속 평행선이 달리고 있고 네. 그때 또 새로운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에 대한 또 각 당의 대응 전략이 또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대치전국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추경 처리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안보국회 물론 열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또 국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추경도 이미 저는 시간을 많이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네. 이런 이제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제 바라보고 싶은 것이 물론 뭐 중국, 러시아, 영공 침범 문제,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 어느 것 하나 정말 쉬운 것들이 없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안보국회라고 야당,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당은 물론 안보도 중요하지만 추경 정말 급박한 어떤 분에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경도 같이 처리하자.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선을 딱 긋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의 합의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인사청문회가 또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인사청문회까지 앞으로 겹치면 이것이 과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총선 국면과 계속 맞물려서 여야의 갈등, 대치 그리고 자기 당의 어떤 정치적인 공세, 그리고 정치적인 이득, 이게 당력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안보와 어떤 경제, 국민의 먹고 살 문제가 양보로 해서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저는 국회에서 다 풀어놓고 여야가 일단은 머리를 맞대고 하면 국민들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내년 총선이 여당과 야당이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점은 보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 말씀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인 19%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39%로 그 배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한국당이 대안정당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봐요. 대여 투쟁을 하는데 그냥 반대만 있었고, 그리고 반사 이익만 있었고,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급기야 민주당의 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과거와의 단절하는 데 실패했다고 봐요. 이제 어쨌든 탄핵, 그리고 박근혜 그림자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이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혁신에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새로운 인적 쇄신을 해서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중도 외연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뭐 아시겠지만 계속되는 막말 파문 때문에 상당히 보수 세력까지 등을 돌리는 그런 실망감을 만들어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최근에 보면 친박 비박의 계파 싸움이 다시 재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이 계속되고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만약에 떨어지면서 추석 때까지 3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의 자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깊게 고민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혁신에도 실패했고 막말 논란이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막말 논란 5.18 망언을 했었던 지금 김순례 최고위원은 복귀를 했고 또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복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반응이 정반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제 정직 3개월. 어떻게 보면 뭐 손방망이라고 이제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최고위원으로서 복귀를 해서 또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비난 성명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순자 최고위원은 정직 6개월. 에서 본인이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본인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2년을 하게 돼 있고 본인이 1년 뒤에 물러나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탈당을 해서 내년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올 각오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한다고 보고 경기 안산 단원구 을이 상당히 야당 지금 한국당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네. 이 어려운 지역에 한국당이 다른 사람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내가 열심히 하면 승산이 있다고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낯뜨거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네. 정당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자리 다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한국당의 지금 지지율이 지금 19%까지 떨어진 네. 그런 것들의 어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당도 공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어떤 기강과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뭐 어김없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입장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러시아를 대신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나절 만에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면서 결국 우리 청와대만 망신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야당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 협력에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런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 청와대만 망신을 당했다.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는 없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지금 44%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26%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국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도 좀 추경을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런 무도한 침략에 대해서도 규탄, 국회 차원에서 규탄을 좀 하라라는 거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하겠다고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만 거론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너무 일본판을 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반나절 만에 러시아 입장이 바뀌면서 청와대가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이것은 청와대가 망신이 아니라 러시아가 입장을 바뀐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규탄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앞뒤 순서가 맞는 건데요. 그냥 기승전 문재인 정부를 탓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침공한 것도 외교적 무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침공하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침공할 걸 알고 미리 그러면 격퇴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침공한 걸 놔둬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침공했으니까 정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했으면은 잘했다. 그래서 국방부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철통 같은 대비태세가 잘했다. 군인들이 잘했다라고 격려해주고 한 목소리를 내주면서 그런 외교는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적인 역량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 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말 러시아를 규탄했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입니다. 집권했던 세력의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기승전 여당 또는 집권 여당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된 것을 좀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지금 시기에는 이런 국방력을 집중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이런 대응 태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 국방부의 이런 대응 태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좀 칭찬해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힘을 좀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25 이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영공을 침범한 적이.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 재난이 있었을 때도 NSC가 열렸어요. 예. 그리고 헝가리에서 비극적으로 유람선이 전복됐을 때 대통령이 강조한 게 속도였어요. 예. 근데 이거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영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SC도 열리지 처리가 안 않고 됐다. 자 사과했으니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당 대표들도 이런 특히 대외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첫 마디가 뭐여야 되냐면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고 나서 정부를 아까 그대로 비판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비판을 하면 이걸 왜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비판하느냐라는 그런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이 야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 이러한 그 일리 있는 지적을 하는 것을 오히려 지렛대로 다른 나라랑 그 상대할 때 예. 지금 우리나라 야당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정부를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분개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 영공 침범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입장도 좀 주목이 됐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대한민국 와서 어떤 얘기 좀 할까 했는데 한일 관계 관련돼서는 원론적인 입장 그리고 뭐 방위비 분담금 이런 얘기 좀 하고 미국 얘기만 쭉 하다 간 것 같아요. 예상은 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귀국길에 이제 트윗에 글을 올린 것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생산적인 회담을 마치고 간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역할을 할 요량이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겠다. 그 한미 동맹이 지역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추주일관되게 미국의 입장은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어야 되고 예. 미국이 요번에 이제 조금 진일보했다고 보면은 역할을 할 요량이 있다. 이제 중재라는 것은 사실은 한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중재는 당사자인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밝혔다시피 제3국의 중재위의 역할은 저희가 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는 맞지 않은 단어고요. 그래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 그러니까 더욱더 강화된 형태로 예. 한미일 이런 동맹 체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그러니까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미일의 공조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 일본이 WTO 일반 이사회에서 좀 더 대화를 1대1 대화를 하자라는 저희의 제안을 걷어차고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나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일방적인 일본의 주의 주장만 지금 펼치고 있는 것 외교 무대에서요. 그래서 지금 볼턴 차관 보좌관이 지금 예. 얘기하고 있는 것 이제 만나고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좀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예.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이렇게 벌어진 일을 조금 더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방점이 좀 실려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어쨌든 중재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의 어떤 도움을 좀 끌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조금 전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해서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원산 근처에서 오전에.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도 한반도는 21세기의 냉전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냉전이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또 불쌍히
불상이라고 안 그러고 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불상이라는 거는 확인하지 못해서 한참 분석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소리인지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인데 그런 구도를 만들면 아까 제가 지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거는 미국과의 동맹 속에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일 간에 그 강제징용 문제와 그 문제로부터 연루된 그런 그 소위 그 무역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볼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한국 도와주겠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지금 방위비 올리겠다는 소리고 예. 호르무즈에 지금 파병해달라는 네. 소리예요. 결국은 계산서만 들이밀고 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한미 동맹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안보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감정을 맞춘다든지 우리나라에 100% 유리하게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자국 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우선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냉철한 안보 의식이라는 게 뭐냐.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제어하면서 일본과의 그 군사 정보 교류 협정 그걸 지금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카드로 쓰겠다 그러는데요. 그 한일 간의 정보 교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더 필요해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야당이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느냐, 신뢰를 못 갖느냐? 이건 도대체 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된장인지 뭔지 좀 제대로 구분을 하는 건지에 예.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트는 그래서 온 거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의 틀 속에서 북한 그리고 주변의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우리에게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소위 미국을 알고 미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외교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보십니다.